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영화 E.T.를 보신 분 있으세요? E.T.를 보시면 지구소년 엘리엇이라는 소년과 외계인 E.T.가 손가락 끝을 다음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통해요.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아주 작은 접촉을 통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 마음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아주 작은 영역에서 접촉을 통해서 마음을 읽어내려면 그 작은 영역을 통해서 모든 많은 정보들이 이제 넘어가야 되죠.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이 읽어내는 기기들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서 우선 나노에 대해서 우선 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노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노라는 거는 크기의 단위입니다. 크기의 단위인데 10억 분의 1을 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얼만큼 크냐, 얼만큼 작으냐를 보시면 지구를 1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크기가 직경이 1이라 그러면 1에 한 1000분의 1이 되면 한 대전 시내 보통 대도시 직경 정도 됩니다. 이걸 마이크로라 그러면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을 줄이면 보통 우리 주차장의 차와 거리, 그리고 이제 나노 10억 분의 1을 줄이면 요즘 잘 안 쓰지만 1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그러니까 1m가 지구의 크기라 그러면 1나노미터는 1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10억 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크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하고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보통 우리가 DNA 아시죠? DNA의 직경이 한 2나노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나노미터, 그 다음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아마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나노미터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 정도의 크기를 생명체가 DNA 아주 작은 크기만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이 작게 만드는 기술들이죠. 나노 기술이라는 게. 이 작게 만드는 기술이 어디다 쓰이나 하면 최근 여러분들 제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점점 컴퓨터나 전화기가 점점 작아졌죠. 크기가 계속 작아집니다. 계속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제품만 있을까요? 점점 커지는 제품도 있어요. 커지는 제품이 보면 우주선, 그죠? 항공기, 선박, 배, 여객선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때 어떤 물건들은 점점 작아지고 어떤 것들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더 커지고 어떤 게 더 작아질까요? 대체로 점점 커지는 물건들은 동력기기예요. 점점 커지는 것들은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딱지 아세요? 냉장고, 뭐 선풍기 서면 이 붙어 있죠.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동력을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꾸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물체들은 대체로 이 동력 딱지가 붙어 있는 거고 앞에 보신 점점 작아지는 거 전화기나 컴퓨터에 저 노란 딱지 붙은 거 보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동력기기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정보기기예요. 정보기기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왜 점점 작아질까? 별 나왔죠, 별.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별이 딱 5개가 있어요. 전반부에 2개, 후반부에 3개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작아지는 정보기기들은 왜 작아질까? 왜 작아져요? 혹시 생각나는 분들 없어요? 왜 기계들이 정보기기는 점점 작아질까? 컴퓨터도 작아지고 휴대전화도 작아지고. 예? 누가 손 들고 한번 예.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많이 팔라고. 작게 만든다고 많이 팔리나요? 하여튼. 예. 예. 들기다기 쉬우라고. 휴대전화가 전화기가 휴대전화기 만들려고 나왔나요? 아니죠. 전화기가 나왔는데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휴대하게 된 거고, 컴퓨터는 아주 컸었는데 점점 작아지니까 휴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물품들을 보면 휴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작게 만들다 보니까 휴대할 수 있게 된 거지. 결과예요. 그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전자제품을 작게 만드는 건 휴대하기 좋게 만들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왜 전자제품들이 작아지냐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최고 속도를 내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요. 자동차의 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를 짧게 해야 되죠. 속도를 높이거나 길이를 짧게 해야 되는데 속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만들려면 아까 누가 얘기했죠? 정보기기는 에너지 등급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보기기는 가격이 뭐예요? 속도 아니요. 그죠? 속도. 프린트는 얼마나 선명한 화면을 빨리 출력하느냐가 비싸죠. 그런 제품들이 훨씬 비싼 거예요. 컴퓨터도 뭐예요? 빠른 컴퓨터가 비싼 거예요. 그죠? 스피드가 빠른 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정보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면 전자를 쓰잖아요. 전자를 써서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의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해야 될 거리를 줄여야 되니까 작게 만드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작게 만들면 무조건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진공관에서부터 지금 IC 이렇게 넘어오는 게 3P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작게 만들면 빠르다. 그 다음에 작으면 전력도 작게 쓰고 뭐 모든 게 이제 더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점점 작아지는 거는 반도체 기술이 나온 이유는 반도체 기술로 전자 소재를 작게 만듦으로 해서 속도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진공관은 따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 전에서. 그리고 같은 반도체라도 같은 전자회로라도 작은 게 더 빠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게 만들면 무조건 그 경쟁이 이기니까 점점 작게 만드는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마이크로 기술, 나노 기술, 점점 작게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전공한 게 MEMS라는 건데, 이 MEMS라는 거는 전자제품을 점점 작게 만드는 것처럼 기계라든지 전자제품 아닌 다른 것도 전부 다 작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건을 작게 만드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디 쓰이냐면 첫 번째 보면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이 충돌하면 이게 터지죠. 그러면 에어백이 터지려면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센서가.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캠코더 같은 데는 캠코더를 저기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 다리에 놓잖아요. 팔도 아프지만 손에 들고 있으면 흔들려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특히 줌인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캠코더나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손이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손 흔들리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만큼 화면을 빼줘요. 그러면 손은 흔들리는데 화면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잡아낸다든지, 잉크젯 프린터 여러분들 쓰시죠? 거기에 뭘 써요? 잉크 방울들을 막 쏘잖아요. 그죠? 그런 노즐들이 되게 작아요. 거기에 노즐이 한 50마이크로미터 돼요. 직경이.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들이 벌써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전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점점 빨라진 거예요. 이 전자기기가. 예를 들면 컴퓨터도 훨씬 빨라졌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속도와 양의 경쟁이에요. 고집적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메모리 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들까? 이 경쟁을 쭉 해왔는데 이 경쟁에서 보면 요즘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와 인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감정을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컴퓨터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질문이. 최근에 알파고라고 나왔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지능이지 감정이 아니거든요. 지능이라는 건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계산을 빨리 하는 거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잘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직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사람보다 빨라요. 사람의 신경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컴퓨터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억력을 용량을 가지고 있고 훨씬 빠른 연산을 하지만 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별이 두 번째 나왔죠. 지금까지는 무조건 이 산업 기술 발전이 어떻게 하면 빠른 정보기기 혹은 대용량 정보기기, 대용량 고속 정보기기를 만들까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 경쟁을 계속 하다가 양과 속도를 아무리 느려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감정을 전달하는지 이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나 새로운 질 혹은 이런 걸 양과 속도보다 이제 질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 쓰죠. 건강에 신경 쓰는데 요즘 뭐 헬스케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스케어에서 다루고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심장 맥박수, 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이 주로 뭐예요? 혈압, 맥박, 혈당, 운동, 뭐 만보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인간의 신체적인 헬스케어예요.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신은 뭐 생각, 이성, 객관, 주관 이런 거죠. 마음 이런 거죠. 마음 관리하는 거 보셨어요? 마음 관리하는 헬스케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헬스케어는 신체적인 건강 관리를 했지 정신 건강 관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오늘 좀 이따 스트레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어떻게 교감을 할까? 인간의 감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의 감정이 정신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1위고 그 다음에 욱하는 성질의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있어요. 요즘 신문에 사건 사고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죠. 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점점 늘고 있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정신적인 걸 어떻게 그러면 알아낼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낼까 보면 인간의 상태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상태가 있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육체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상태를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 알아내는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품는지를 보면요. 외부 환경에서 어떤 요인이 나타나면
이게 우리 오감, 소위 오감을 통해서 느껴, 보고 듣고 해서 뇌에서 판단을 해서 감정이 딱 생겨요. 감정은 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뇌를 어떻게 해킹을 할까? 읽어낼까? 이 얘기죠. 그런데 뇌를 읽어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뇌 기능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서 이걸 알아내겠다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서 막 떠드는 환경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아질 거다. 소음이 높아지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아질 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 이 사람이 어떤 자극을 주면 스트레스가 올라갈까. 이렇게 보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감정이 나타나요.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표정이죠, 표정. 웃는 거는 보면 알잖아요. 그죠? 표정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을까? 이런 걸 읽는 걸 하는데, 이제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읽는 기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술적인 문제가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안 났나 하면 열을 재겠다. 그죠? 체온을 재려고 체온계를 항상 계속 대고 있으면 체온계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요. 덮여 있잖아요. 그죠? 피부 위에 덮여 있으니까. 두 번째는 보통 때는 잘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또 막 이상한 신호들이 막 들어와요. 세 번째는 이 붙여놨는데 하루 이틀 못 가서 피부에 막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작게 해서 이제 붙여놓으면 좋은데, 반창고처럼 붙여놓으면 좋은데, 이 반창고를 붙이는 순간 한 이틀 되면 피부 발전이 일어나면 이거 못 붙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3가지 문제를 이제 푸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인간이 추운지 더운지 어떻게 할까? 이게 또 감정이거든요. 느낌이거든요. 인간이 이 사람이 지금 추운지 더운지 어떻게 할까? 그럼 지금 우리 이 방에 있는 에어컨 같은 거는 뭐를 어떻게 해요? 에어컨은 뭘 조정하는 거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인데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춥고 누구는 더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뭔가 하면, 에어컨은 사람의 쾌적감을 이해한 건데 왜 사람을 안 보고 공기만 보고 있을까? 공기 습도 온도를 맞추는 데만 돼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에어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에 있는 에어컨이든 뭐든 전부 온도를 세팅하게 돼 있지 추운지 더운지는 안 봐요. 그죠? 그런 에어컨 못 보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사람의 쾌적감을 알려면 사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볼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 제일 첫 번째, 피부에서 사람이 춥고 더위에 따라서 손끝에 있는 피부에 있는 그 말단 혈관에 있는 혈류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바뀌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우면 혈류량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더우면 혈류량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혈류량 그러면 재면 되겠네. 그래서 혈류량을 딱 재려고 보니까 손가락 끝에 닿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세게 닿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닿아 있고 닿는 힘이 달라지면 닿는 힘 때문에 혈류량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혈류량을 재면서 이 사람 손이 피부가 그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기에 닿는 힘이나 압력까지 같이 측정을 해서 그걸 보정을 해줘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재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보정전이 한
오차가 보세요. 한 70% 오차가 나요. 그럼 보정 후에는 그 10% 이내로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에 관한 신호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알려면 사람 피부에 항상 땀이 나요. 그 사람 피부에 나오는 그 땀의 양을 보면 돼요. 더우면 양이 많아지고 추우면 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땀의 양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땀양을 계속 덮어놓고 재고 있으면 땀이 더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말려줘야 돼요. 말렸다가 다시 재고, 말렸다가 다시 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요만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손목시계만한 데다가 안에서 땀양을 재는 센서, 그리고 공기를 앞에 순환시켜 가면서 뗐다가 붙였다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잴 수 있는 이런 손목시계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그럼 기존에 비하면 이 휴대용 하면 한 33g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덥고 추위에 따라서 이 피부의 경도가 달라져요. 그 피부 경도를 재면 다시 또 사람의 춥고 더운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인간의 춥고 더운 느낌을 안다 그러면 인간 피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춥고 더운지를 알면 온도가 필요 없어요. 온도를 측정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더우면 시원한 바람, 추우면 따뜻한 바람 불면 되잖아요. 온도를 왜 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에어컨은 인간의 느낌을 이방 있는 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느낌을 그 추위 더위의 느낌을 측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인간의 그 느낌 혹은 감정 중에서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K-팝이라든지 공연 가잖아요. 그죠? 공연을 가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소름 돋는다 그러죠. 그죠? 소름 돋는 정도를 측정하면 소름 별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걸 만드는데 이 소름은 사람이 속일 수가 없어요. 피부가 그냥 소름 돋죠. 이 사진만 봐도. 이 소름 돋는 거는 요런 보통 소름의 이 폭이 한 2mm 되고요. 높이, 소름 돋는 높이가 한 200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돼요. 이게 쫙 이렇게 돋는 게. 그게 소름이 왜 돋나 하면 이 사람 몸에는 이 모근이 있죠. 모근이 이렇게 딱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돌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2cm, 2cm만한 이 반창고를 하나 딱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공연할 때 보통 1번, 2번, 4번 누를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훨씬 잘 부르는데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1번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인터넷 가면 이제 뭐 별표, 별점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름으로 그냥 별점을 다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실은 세계 최초로 만든 소름 센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그죠? 딴 사람들이 이때까지 소름을 통해서 감동을 측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학생들 공부하면 스트레스 막 쌓이죠. 교수님들은 스트레스 안 쌓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쌓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행복감하고 물론 관여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뭐 갱년기 우울증도 스트레스예요. 우울증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요. 자살이나 뭐 충동적인 범죄 혹은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학습의 능률이 떨어져요. 학생들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잘 안 돼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상시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스트레스 측정할 때 학생들 건강검진 가봤어요? 건강검진 가면 스트레스 측정하죠?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건강검진에 가면 성인들은 가면 스트레스 측정을 해요. 전극을 이렇게 손가락에 꽂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스트레스 측정하는데 보통 스트레스는 맥파, 땀, 체온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데 보통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측정하는 기기가 이래요. 스트레스 측정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저게 스트레스라.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매일 이러고 살아라 그래 보세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나노기술에서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어떻게 만드나 하면 요만한 반총고만 하는 데다가 손목에서 혈관이 이렇게 혈류가 왔다 갔다 하면 맥박이 뛰죠. 그죠? 이 맥파를 아주 작은 나노 소자가 딱 잡아내요. 읽어요. 그리고 온도 변화도 읽고 땀이 얼마나 났는지 땀의 양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이 측정하는 게 2.5mm, 25mm, 15mm 같으면 이게 딱 약국에서 파는 밴드 있죠. 밴드에이드라고 그 외국 상품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동그라미 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딱 그만해요. 요만한 크기에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 반창고는 딱 붙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측정이 되면 지금 있는 문제에 따라서 훨씬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인간이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 예술적인 선호도 내가 이걸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할까? 그 다음에 사람이 덥고 추운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사람들이 이 화가 나는지 분노, 우울, 스트레스 이 재미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지금 이 강연을 하면서 제가 딱 재보면 누구는 재미있어 하고 누구는 재미없게 하는 것 재미없어 한다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제가 반창고를 아직 안 가가지고 미리 반창고를 가져왔으면 여기서 졸린다 이런 학생들 대부분 알 수 있는데 다음 내년에 할 때는 제가 반창고를 가지고 올게요. 그 편안함, 행복감 이런 걸 이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헬스케어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헬스케어를 하는데 마음은 누가 관리하고 마음은 누가 다스리냐 어떻게 관리하냐 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AI 이런 데 AI도 마찬가지죠. 바둑 두고 이런 이성적인 지능적인 것만 했지 감성적인 거는 AI가 없어요. 아예. 그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앞으로 이거 하면 진짜 큰 상 받을걸요? 세계 최초로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다. 이건 뭐 이제 뭐 인간인 거죠. 거의 인조인간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홈이라든지 자동차, 모든 것에 다 써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는 이유가 사람은 집에 있든 학교에 가든 회사에 가든 극장에 가든 강연 들어 여기 앉아 있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쓰는 거예요. 자동차에 앉아 있든 비행기를 타든 다 쓰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기술을 해놓으면 사람이 언제 어디 있든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다. 요까지가 강연인데요. 요까지가 도입부였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한다면 요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교수님은 왜 저렇게 세계 최초 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저런 걸 했을까? 왜 저걸 했지? 어떻게 저걸 했지? 사람들 이 신체적인 건강관리 이외에 정신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그것도 엔지니어가 과학자가 무슨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과학자가 무슨 정신건강을 걱정하냐. 그거 생각할지 몰라서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 있죠? 왜 제품이 점점 작아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아까 소개한 게 왜 저런 연구를 했어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음이 뭔가 하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까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뭘 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앞으로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거. 미리 알고 있으신 분? 없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거 하려고 생각 못 했어요. 하다가 나온 거예요, 하다가. 제가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하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신경정신과 의과대학을 갔지 제가 의과대학을 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 터치이지만 오늘 과학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과학을 공부하고 이공계를 가면 어떻게 자기 앞니를 결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질문이 무엇을 했냐? 저는 뭐 했어요? 오늘 이때까지 이야기한 게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거죠. 그죠?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제가 답부터 이야기할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정답. 보통 학교 학부모들이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그냥 네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안 돼요. 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데 좋아하기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죠. 여러분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필요한 거는 팔아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죠. 그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팔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다른 사람이 돈을 쓰지.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돈을 쓰지 다른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거 해라. 이거는 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 혼자 고생만 시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서 네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제일 관심 있는 걸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는 거는 안 시켜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학생들이 스스로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알아서 해요. 아무리 말려도 해요. 그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하는 것 중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까? 이걸 생각해 봐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부자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걸 보면 여기 봅시다. 뭐 감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녁은 다 먹었어요? 배가 좀 고프죠? 맛있게 보이죠? 이 맛있는 음식이 있죠. 이 맛에 대해서 또 이 간식 아주 맛있어 보이죠? 예? 후식도 있고. 근데 이거 양식, 한식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이거 뭐로 만드는지 탁 가보면 시장 가보면 다 똑같아요. 전부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다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는 이 많은 식재료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식을 잘하나 중식을 잘하냐 양식을 잘하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식을 좋아한다고 한식을 집에서 해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한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한식을 해야 되지 자기만 좋아하는 한식을 해서는 돈을 절대 못 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한식을 할까 중식을 할까 양식을 할까 생각을 할 때 뭘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음식에
고추를 넣으면 매워진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추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식재료의 재료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재료의 맛을 아는 게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근데 뭘 몰라서 재미없나 하면 내가 중식을 할지 한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일단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 내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중식을 해야 될 때 중식을 하나 한식을 하나 식재료는 거의 같다니까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쓰면 이 공통재료예요. 학교 교과목이라니까 공통재료. 식재료의 공통재료. 아, 나 마늘을 안 좋아해. 그 마늘 공부는 안 할 거야. 예? 그렇죠. 나중에 한식 가서 마늘 쓰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마늘 안 할 거야. 그러면 한식 접었다. 마늘 접으면 다 접어야 될걸요? 예? 이태리 파스타 접어야 되죠? 다 접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안 좋아하니까 접는다가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 중에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마늘을 싫어해도 마늘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 식재료를 보는데 저도 지겨웠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죠.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들 수밖에 없나 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게 되게 지겨웠어요. 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라 드물게 있든지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았어요. 노는 게 훨씬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거는 교과목을 듣는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일도 내가 마늘 싫어하지만 자기가 마늘 안 먹고 마늘 팔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맛은 알아야 되죠. 마늘 넣으면 맛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마늘을 넣지.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고춧가루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배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배추가 어떤 맛을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맛을 아는 거. 그러니까 재료의 맛을 아는 거 이거 매일 어떤 과목은 채소만 주고 어떤 과목은 고기만 주고 고기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이 뭐 생선만 공부하고 이게 우리 교과목이잖아요. 교과목. 근데 재미가 없는데 이걸 왜 하나 하면 나중에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학교 다닐 때 이제 맛을 알아서 이제 됐다. 맛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죠. 미식가 그리고 요리사. 차이가 뭐예요? 미식가는 지가 좋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미식가예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대신 먹어주는 사람은 요리사가 아니죠. 요리사가 자기가 만든 음식 다 먹으려면 큰일 나죠. 요리사는 둘 다 맛은 알아야 되는데 미식가는 그 맛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맛만, 자기 입맛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요리사는 남의 입맛에 맞춰주는 사람이 요리사예요. 맛을 알고 둘 다 맛을 아는데 맛의 사용법이 다르죠. 한 명은 자기 위해서 쓰는 거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돈은 누가 벌어요? 미식가는 돈을 써야 되고요.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학생들을 보면 나는 미식가 하면서 돈을 벌래. 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지 이거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내가 미식가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음식 비평가 나가면 되죠. 그거는 되겠는데 내가 먹음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에는 뭐예요? 맛에 시금석이라는 거죠. 시금석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금석은 들어보셨어요? 시금석이라는 이야기? 예? 예. 시금석은 금을 시험하는
돌이에요. 저기다가 금을 긁어보면 금인지 아닌지 순금인지 이를 아는 그 기준이 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저걸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해요. 터치스톤. 터치스톤 영화사도 있죠. 하여튼 터치스톤이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시금석이 뭔가 하면 뭐든지 기준이에요. 기준. 맛의 시금석 그러면 맛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 기준을 알아야 된다.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실은 좀 재미없는 교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건강 아니에요, 건강. 건강인데, 육체적인 운동은, 육체적인 건강은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헬스 나가고, 걷기 하고, 저기 해운대 밤에 조깅하고, 전부 육체적인 관리 아니에요, 그죠? 정신건강은 왜 관리하냐? 누가 관리하냐? 그죠? 보통 사람들 정신건강 관리 안 해요. 그죠? 근데 인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정신을 그렇게 홀대하냐 이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는 시금석이 있어요. 혈압이 얼마고 오늘 내가 몇 볼을 걸었고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해야 되고 이거 전부 이게 육체적인 건강관리법이에요. 정신적인 건강관리법은 시금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뭘 할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저렇게 많이 받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감정을 읽어내는데 알파고도 못하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저걸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연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 기술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술이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뭐예요?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항상 물어보면 그래요. 너 장래에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어? 물으면 예를 들면 감정의 시금석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목표를 세웠으면 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을. 여기도 기웃거리 해보다가 저기도 기웃거리 해보다가 여기도 기웃거리 하다 보면 결국 어디가 있나 하면 자기가 맨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합을 하는데 융합을 할 때 제가 감정 연구를 할 때 어떤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제 혼자 하는 게 저는 나노 전공이라고 그랬죠. 감정의 신호 분석해야 되죠. 인체 정보 신호 분석.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인간 피부에 바이오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뇌인지 브레인 알아야 되죠.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다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융합의 시대 그러는데 저희들이 융합학과 있잖아요. 융합학과 모든 걸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게 융합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융합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학생들이 융합의 시대 여러 가지 영역이 겹칠 때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저걸 접근해야 될까? 를 보면 제가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이 역량, 자기의 역량 혹은 적성이에요. 이쪽 가로축은 폭이고요. 이쪽은 깊이에요. 이쪽은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학생들은 이럴 거예요. 교과목. 깊이는 나는 국어는 잘 못하고 수학은 아주 잘하고 영어는 또 잘 못하고 이러면 이런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 될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깊이 가는 것도 좋은데 이 폭도 있어야 돼요. 폭도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되지. 깊이만 쭉 있는 거는 이 다각형의 세 개가 다 면적이 같아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면적은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같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의 다각형을 만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면적이 넓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 모양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할 때도 뭐 문과, 이과, 뭐 여기 뭐 수학, 과학, 역사 뭐 쭉 다 들어온 거예요. 교과목을 쫙 놓고 이거 자기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자기 모양이 나오죠. 그 모양이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건 제 그림이에요. 제 그림. 기계, 나노 아주 잘해요. 저는. 정보전자, 제가 전자 반도체 부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는 해요. 그럼 바이오는 한 50%? 바이오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전공자에 비해서. 인지, 병리, 뭐 이거 뇌 한 30% 될까 말까? 그 다음 의료, 뭐 의학 이것도 한 20% 될까 말까? 이렇다고요. 근데 제가 가진 다각형이 요건데 아까 인간의 감정하려면 이만큼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다각형 하나만 딱 다그려서 딱 다 맞추려고 그러면 요런 다각형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 두 다각형을 딱 합치는 순간 100%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양을 내가 모양은 내 모양이 어떠니까 내 모양에 딱 내 모양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 모양 이런 사람을 딱 찾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융합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공부해서 하는 거는 해봐야 1등 못해요. 이렇게 해야 1등이에요. 그 분야에. 새로운 분야에 1등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1등 한다고. 전부 100%잖아요. 이거 누가 이상한 사람은 어떤 다각형이 그려봐야 혼자 그리면 다 잘한다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도 안 돼요. 그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얘가 이기죠. 붙어보나 마나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적성 혹은 자기의 능력의 다각형을 학교 다닐 때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잘 만드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재료의 맛보기니까 내가 파가 먹기 싫어. 나는 싫어해도 다른 사람이 파를 좋아하면 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학생 때는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해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적성 다각형, 내 역량의 다각형과 서로 합치면 커질, 그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두 개 합쳐서 생각하면 왜 해야 돼요? 똑같아요, 질문이. 무엇을 하는가가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뒤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장차가 뭘 될 건가? 자기 다각형으로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제가 못하는 일이에요. 제 능력 밖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치니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자기 꿈을 자기 능력 안에서만 찾지 말아요. 자기 능력 밖에 있는 훨씬 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면 그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합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 것만 자꾸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있잖아요.
꿈이 원대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내 혼자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꿈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룰 꿈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꿈을 훨씬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왜 하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그죠? 이게 왜 비싸요? 이거나 동대문 시장이나 파는 거는 재료는 보세요. 뭐 소가죽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뭔가요, 이거? 뭐가 차이가 나요? 예? 그 브랜드가 어디서 나와요, 브랜드가? 멋이 있잖아요, 멋. 그죠? 가치 있는 거는 멋이 있어요.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도 맛도 있지만 멋이 있어야 돼요. 음식 이왕이면 맛있고 이쁜 거, 보기 좋은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왜 하는지는 멋이에요, 멋. 이걸 더해야지 제대로 장인이 돼요. 예를 들면 멋쟁이가 있고 장인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미식가가 있고 조리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식가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멋쟁이는 내 만족감 위해서 못 불린 사람이 멋쟁이에요. 근데 명장은 뭐예요? 앞에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멋쟁이가 만들었어요? 명장이 만들었어요? 예? 명장이 만들고 멋쟁이가 돈을 주고 사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명장이고 멋쟁이면 좋죠. 아, 명장이 돼야 멋쟁이를 할 수 있지. 명장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멋쟁이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명장은 뭐예요? 멋을 아는데, 맛하고 똑같아요. 맛을 아는데 누구의 맛을 위해서 하느냐에 달리고, 뭣도 내가 멋을 아는데, 그러니까 멋을 알아야 돼요. 야, 멋을 아는데 이거를 누구를 멋지게 해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멋지게 해줘야지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손에서 명품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가치. 내 가치를 어디 둘 거냐? 내가 좋아하는 내 맛과 내 멋에 둘 거냐? 다른 사람의 맛과 다른 사람의 멋에 둘 거냐? 이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 이거는 충분하지 않은 조언이라는 얘기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거죠. 그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들어봤어요? 그 소리 들어봤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공부해서 남 줘야지 내가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지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가 많이 하려면 뭐예요? 안 그래요? 공부는 해서 남을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큰 꿈도 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리고 마지막 여행과 탐험 이야기가 나왔죠. 여행과 탐험의 차이가 뭘까요? 아시는 분? 네. 탐험 갔다가 못 와. 또. 여행은 정해진 일정이다 보고 탐험은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에요. 탐험은 이동과 다른 걸 찾는 거. 탐험은 그러면 내가 오늘 제가 대전에서 부산 왔거든요. 근데 시간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오면 탐험인가요? 시간 개념 없이 내가 되는 대로 오면 그거는 무계획적인 거지. 그게 탐험이에요. 그 계획이 없는 거하고 탐험하는 거고, 계획이 없어서 인생의 계획을 안 세우고 헤매는 사람은 탐험이라 안 그래요. 그건 무계획적인 사람이지. 딱 한 가지가 다른데, 여행 갈 때와 탐험할 때 딱 준비물이 달라요. 준비물. 가져가는 여행 가방 보면 뭐
뭐가 다를까요? 지도예요, 지도. 지도가 있는데 가는 건 전부 여행이에요. 우리 길을 알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내비를 맞춰놓고 간다고 해서 그게 탐험이에요? 딴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건 탐험이라 그래요. 지도가 있는 거는 여행이에요. 지도가 없는데 가는 걸 탐험이라 그래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여행이에요, 탐험이에요? 탐험이죠. 내가 앞으로 뭐 될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들 학부형들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 할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지를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저도 앞으로 뭐 할지 앞으로 지금도 저는 탐험이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탐험하는 길이 좀 잘 도와보자고요. 근데 탐험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어떤 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융합해서 하고 인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술. 그러면 탐험 가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요? 준비물? 첫째, 꿈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뭐 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꿈꿀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 꿔야 된다고. 그거보다 훨씬 커야 돼요. 훨씬 커야 되는 게 아니라 훨씬 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는 방법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노하우 다 전수했는데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누가 이루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는 중요해요. 왜 신뢰와 존중이 중요하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쳐야 되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자기 혼자 하면 돼요.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을 믿기도 싫고 뭐 신뢰하기도 싫다. 나는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 안에 있는 꿈을 꾸면 돼요. 근데 그보다 좀 더 큰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믿을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거 신중해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자기가 같이 나하고 같이 꿈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거 제가 그냥 쓴 책인데 오늘 아까 마치고요. 방금 질문을 할 때 대답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요 4명한테 책을 드리고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